네, 최근의 정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대 전 의원, 박진영 정치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치평론가와 시사평론가의 차이점은 뭘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예, 두 분이 생각하시는 차이점은 뭡니까? 급의 차이죠. 네. 아이, 급의 차이다. 정치평론가. 정치가 위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뭐 전공을 따져도 예, 심리학과 이러면 이제 학부생들이 이제 심리학 전공을 많이 하는 거고 대학원에 가면은 인지심리 전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거죠. 시사평론. 그러면 이제 예, 학부 수준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시사평론가들이 화낼 수 있는데 정치는 그러면 조금 위에 대학원 수준의 좀 더 전공자다. 세부적인 전공으로 세부적인 갔다. 네. 어떻게 동의하시죠? 글쎄요, 뭐 저는 다른 방송국에서 시사평론가로 또 붙여주던데요. 그렇죠. 네, 예. 제가 그럼 재밌는 게 오늘만 그런 걸로. 오늘만 그런 걸로. 예전에 무슨 방송국에 첫 출연을 했는데요. 예. 날씨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정치 전문가지 날씨 모릅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시사평론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모든 그러더라고요. 걸 다 알아야 된다. 지금 나도 같은 느낌인데 네. 시사가 범위가 좀 넓은 것 같고 그렇죠. 그 중에서 정치는 조금 더 어떤 권력과 예. 또 그 현상 그로 인해 비롯된 현상이 조금 좁아진 거 아닌가. 음. 뭐 심리학과 인지 심리학의 차이겠죠. 조금 더 이렇게. 아니 근데 의원님은 확실히 또 전문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국방도 그거 하다 있고 외교도 있고. 보니까 이제 좀 딸려서 딴 걸 조금 하죠. 요즘은 여행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을 바람이 불어서 또 추남으로서 남자 흔들리나? 뭐 그렇게 따지면 추미애 의원은 뭐 여자라서 흔들리니까 뭐 더군다나 거기는 추자가 가을 추자인데. 아 그러네. 예. 아니 왜냐하면 방송 시작 전에 김종대 의원님이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것 시청자 여러분이 좀 꼽아주세요. 좀 이렇게 올려주면 이 참 너무 지치잖아요. 글쎄 그래서 예. 제가 좀 한적한데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 통영에 미래사란 절이 있어요. 미래사. 예. 통영에 그 한적한 산골에 가면 미래사에 예. 그 편백나무 숲이 있거든. 거기 한번 지나가보세요. 국내 편백나무 숲 중에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전 거기서 어떤 그 좀 뭐랄까 이렇게 아련한 새로운 세상, 미륵불이 나타난 것 같더라고. 그래요? 거기, 통영. 통영 좋죠. 예, 아니면 네. 고성의 석호 부근을 가보십시오. 고성, 강원도 고성. 예. 예. 거기 그 바닷가는 너무 넓잖아요. 고성이 어디요? 석호? 석호가 3개 있어요. 석호가 아니 이제 바다로 바닷물이 오기 들어와서 전에 막혀버린 호수. 저기 호수가 크게 조성돼 있잖아요. 예. 예. 거기가 아주 좋아요. 김일성 별장이 있는 데가. 그쪽이 아주 석호 거니는 거 너무 아름다워. 김민아 평론가는 뭐 추천할 만한 곳 있어요 혹시? 제가요? 뭐 저는 가을이면 마포대교가 좋지 않나. 네. 왜 거기 무섭잖아요. 이제 시원하고 그러니까는 마포대교를 한번.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또 경찰 출동합니다. 아니 경찰이 왜요? 아니 뭐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자전거 타고 가는 네, 건 뭐 좋지. 걸어가든지, 뭐 걸어서 건너보는 것도 좋다. 예. 도심의 시청 옆에 성공의 성당 추천해드립니다. 좋네요. 성공의 성당 좋죠. 네. 그 저기 덕수궁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덕수궁도 가시고 음. 성공의 성당에서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음. 가만히 앉아 계시면 바로 힐링 됩니다. 도심 속에서. 그 뉴스공 토마토 있잖아. 뉴스 토마토 광화문 스튜디오 열었죠. 그래요? 네. 그쪽에? 경쟁에서는 이야기하죠. 그쪽에? 그 성당 바로 뒤편에 굳이 뭐 경쟁에서 달걀이 이야기할 옆에 필요 있어요. 예, 대중적이십니다. 아니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 하도 얼척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실은 지친 거는 우리거든요. 네. 우리가 지쳤는데 이걸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하고 이제 또 재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실이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다. 그만 특검법 상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지치게 만드네 이 사람들.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너 지쳤지 이러면서 국민들 다 지쳤어 안 지쳤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내놓은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지치라고 하는 거죠.
지쳐서 그렇죠. 포기해라. 예, 맞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 서로 지칠 때 기다렸다가 네. 지치는 사람이 진다. 이런 식의 어떤 체력적인 이제 외컨대 강남의 어떤 땅에 알박기 하는 업자. 네. 끝까지 버틴다. 이러면은 결국은 니들이 굴복해. 이래서 삼성 건물 질 때 그런 게 많았잖아.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국민도 지쳤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노림수가 항상 질질 끌면서 최혜병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이러다 지긋지긋해지지 않겠냐. 항상 그렇게 해서 시간 끌기였지 뭐. 근데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것도 야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야. 네. 그렇죠? 총선 개입 의혹도 계속 나오고 그것도 사실 관련된 게 개혁신당이랄지 이른바 이제 여권 쪽이라고 볼 수 있는 보수권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 전략에서 사이클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심리적 그 사이클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평탄하게 가면은 진짜 지쳐서 쓰러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작은 이슈는 안 해야 돼요. 눈 감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큰 이슈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무엇을 할 것인가고 갈로쳐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곡성말로 하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데? 네. 예. 이게 프라이얼리티 영어로. 예. 이게 전략의 출발이에요.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권이 전략적 선택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특검에 관해서도. 네, 특검에 관해서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특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 거부권 때문에. 그렇죠. 그럼 국정조사는 넘어가야 돼요. 국정조사는 어차피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거는 이제 정기국회가 돼서 이제 국정감사로 오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위원회를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걸 왜 지금 3, 4개월 동안 안 했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님 같이 의원을 해보신 분들은 왜 모든 것을 특검에다가 목을 매느냐. 특검은 사실 알고 보면 국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하는 거거든. 그렇죠. 국회의원이 하는 거는 국정조사거든. 예.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뭔가 더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예컨대 최혜병 건 같은 경우 병행해야 된다는 게 지난 총선 때 모든 당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 그때 조국혁신당도 특검 국정조사 병행해야 된다. 예. 민주당 받겠다 그랬고. 예.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만 얘기 나오고 지금 별로 얘기가 안 지금 국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의장실에서 이제 여야 합의를 이야기하면서 6월 말부터 이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6월 말? 10월 말? 6월 말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아, 6월 말에 올라가 있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예. 네네. 박근혜 탄핵은요 특검이 한 게 아니에요. 12월 달에 국정조사하면서 12월 9일 날 이미 탄핵 들어가 버립니다. 특검은 나중에 3월 이후에 결과를 내는 거예요. 형사법적 결과를 내는 거예요. 네. 그 국정조사를 하면서 그 국면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들이 많았었나요? 그때 다시 한번 많았죠.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재벌 총수들이 불려왔던 자리가 그게 국정조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기억나시죠? 네. 네, 최순실 그러네. 특검이라고 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국정조사로 사실은 특검을 한다고 해서 검사 뭐 대변인 한 명 나와가지고 브리핑하고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잘 들릴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국정조사를 하면은 또 최소 수십 일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잘 각인이 돼야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예. 특검법을 내는 거는 뭐 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통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거부권을 또 행사하고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꿈쩍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 상황도 오늘도 이제 기사 나온 걸 보면은 최소한 10월까지는 안 움직일 거다. 여당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네.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수사가 있고 해서 괜히 정권에 책 잡힐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여당은 안 움직인답니다. 예. 이사표도 기대를 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각기 지역구 예산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법 위반 어떤 시효가 10월 10일까지인가 그런데 10월 10일 전에 괜히 걸려가지고 이거 이 보궐선거 개수만 늘리는 거 아니냐 나중에 내년에 이런 걱정들을 해서 넘어가는데 어쨌든 특검이 통과가 안 되는 국면을 지금 몇 번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다. 또 시작됐다. 그냥 이렇게 인식할 수 있으니 그리고 특검을 발의를 했는데 통과를 안 시켜줬습니다.
이거는 반복되는 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사실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죠. 국민들 보기에도 지겹잖아. 사실 국민들이 지겨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그 어떤 혐의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추가했지 않습니까? 특검의 범위에 뭘 추가했느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나 이런 걸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다루게 되고 국회에서 다루게 되면 거기에 뭐 증인이라든지 뭐 참고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 자리에서 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계속 거기서 뉴스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력을 만드는 과정을 계속 10월 달 쭉 이렇게 좀 가져가면서 그러면 이제 국감이 되고 국감 시즌이 오면은 또 국감에서 또 그러한 것들을 쭉 이어가고 이런 좀 전략적인 어떤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 계속 특검법을 제출하는 건 당연히 제출하는 건데 제출했다, 법권 행사했다, 8표가 부족하다. 이것만 계속 되풀이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는 다소 이제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돌파구를 마련해 봐야 하는데 레모니 조아님은 국정조사 해봤자 정부에서 보이콧하는데 가능한가? 사람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민간인이라도 부르면 되죠. 민간인이나. 부를 수 있는 사람 불러서 뭐 야당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충분한 홍보의 장이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했던 청문회도 초반에 상당히 국민들한테 반향이 좋았습니다. 그랬죠. 네네네. 그거는 좋았지. 지겨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혜경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지겨워도 할 수밖에 없긴 없어요. 저도 지겹거든요, 사실. 계속 이렇게 대통령실이 딴지를 거니까. 그런데 돌파구가 어느 순간에 마련되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가 이제 다시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명분백. 근데 검찰 수사심의 이거를 허가를 해준데도 중앙지검의 검찰 수사심의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허가해주는 것도 윤석열 정부 하에 심의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 그 서울고검에 그거 구성되어 있는 이걸 검찰 심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위원회는 일반 시민 플러스 뭐 민간인들 뭐 150명 풀에서 이 무작위 선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걸 다뤄보시오 해가지고 투표를 시키는 것인데 거기서 과반 이상이 이것은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바를 수사심의위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찬성 표결해가지고 이거는 붙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네. 지금 보도 나오는 거는 검찰이 상정했던 거하고는 이례적으로 다른 경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가 다른 거죠. 검찰이 상정했던 거는 이 수사심의를 거친 겁니까? 김건희 여사 건은 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한 것이고 네. 요거는 서울고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이 심의 구성도 검찰이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무작위로 이 150명인가 풀을 결정하는 것이고 검찰은 그 풀에서 어쨌든 이렇게 뽑혀져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투표를 해서 결정한 거거든요. 거기서 부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대를 좀 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의미는 있지만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는 제도 취지가 너무 왜곡돼가지고 현재와 같은 형태라면 부의된다 한들 그렇습니까? 크게 변할 게 없는 게 예를 들면은 저번에 경북경찰청에서 최혜병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회가 열렸는데 가장 특이한 게 첫 번째가 수사기록 비공개, 수사기록 접근 금지예요. 수사기록 비공개. 네. 두 번째는 피해자 측 진술 차단. 네. 그러니까 보통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와. 이번에 최재형 목사 못 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기록 못 봤다 그랬죠. 예. 그때 경북경찰청에서도 하루 전날 A4지 한 장 보내왔대요. 근데 이번에는 당일날, 김건희 여사 건 이번엔 당일날 종합 판단 이렇게 자료해가지고 요것도 짤막하게 수사 기록이 아니고 수사 기록은 열람 금지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인데 하루 만에 끝났어요. 하루 만에 끝났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해람 중사가 왜 그 2차 가해로 사망해서 군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걸 다 알았어요. 뭐냐면 누가 참석했는지를 알고 있고 거기 가서 뭔 얘기했는지를 다 저 민군 병영혁신이나 언론에 와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기간도 2달 이상 걸렸는데 그때는 오히려 지금하고 반대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수사심의회 때문에 검찰이 다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2달, 석 달 하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이해람 중사 아버지가 저 수사심의회 때문에 검찰 진도가 안 나간다고 거꾸로 된 하소연을 하시죠. 아. 그러니까 10몇 번 모였어요. 10몇 번. 수사심의위원회. 그랬는데 그런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모이면 끝이에요. 3시간 설명받고 2시간 토의하고 끝났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걸려요. 한나절이면 돼. 그러니까 저번에 저 국회 청문회에서 경북경찰청 수사위원회 그 위원장 나오셨는데 인원은 못 밝히겠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 수사기로 본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다 자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수사심의가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영화가 19금이냐 15금이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영화를 봐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 뭐냐 안 보고서 그걸 판단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화 심의가 아니라 매표소 직원이야 내가 보다. 쟁점을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는 김건희 여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 주장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 측 주장은 이 명품백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나는 청탁도 받은 적이 없고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내용을 몇십 장을 가져와서 제출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검사가 뭐 방어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측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무혐의입니다. 네. 라고 하는 걸 수용한 게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는 지금 뭐냐면은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거잖아요. 근데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취지가 뭡니까? 난 죄가 없습니다. 이건가요,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내가 사실은 청탁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게 청탁금지법이든 알선수재든 뭐든 간에 법에 위반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인데 근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하고 공범으로 묶일 만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고 수사 과정에서 그런데 왜 이러한 혐의들이 없어졌느냐? 그것은 검찰이 나에게 유도신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수사심의위에서 최재형 목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최재형 목사를 기소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죠. 그렇겠지.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뭐가 그러면 우스워지는 거냐면 최재형 목사가 지금 주장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공범관계인 것이 증명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두 사람의 혐의를 다루는 수사심의의 각각의 혐의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데 하나 겹치는 법리가 뭐냐면 청탁금지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네요. 이 검찰이 벌써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청탁금지법상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검사가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검사가 하는 얘기다. 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가 이런 어떤 청탁 목적으로 제출한 거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이 최재형 목사가 청탁 목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가방을 건넸다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최재형 목사를 기소할 때 그것까지 같이 볼 거냐에 대한 여부가 있고 또 하나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게 보통은 두 사람이 어쨌든 청탁금지법상에 이런 같은 뭔가 혐의가 묶여 있거나 뭐 또는 알선수재로 묶여 있거나 할 때 적어도 한 사람은 무혐의고 한 사람은 혐의가 있다라고 넘기더라도 같은 날 해야 되거든요. 같은 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최재형 목사와 관련돼서는 시일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수사심의를 지금 어쨌든 해야 되면은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안 끝난다. 그럼 김건희 여사 처분도 늦어질 수 있다. 이 정도를 제기하고 있는 거여서 결과적으로 검사들이 하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 무혐의에는 별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벌써부터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다.
검사들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네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논리만을 어디서 이제 찾아오고 그런 어떤 협의나 그런 죄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부정청탁 금지법 말고 다른 걸로도 아니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죄로 엮었는데 다른 것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원래 별것 많이 하는데 여기에 그렇지. 대해서는 꼭 안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최재형 목사가 처음에 이제 검찰 수사 받을 때 본인이 유도신문인 거 이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들의 질문에 넘어가 가지고 본인이 진술했던 것들 이것이 김건희 씨가 이제 수사 안 해도 되는 상황 이 논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나는 유죄야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재형 씨를 어떻게 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론을 또 따를지 안 따를지도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예. 그것도 또 검찰 마음이니까. 안 따라도 네.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런 류의 기사가 네. 계속 나간다는 건 법리적인 어떤 결론하고는 무관하게 국민들이 그 권력과 정치에 대한 신뢰는 계속 지금 잠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뉴스가 뭐 벌써 1년 넘게 거의 그렇죠. 매일 신문을 장식하다 보면은 지금 의정대란에다가 이 물가에다가 이 난리에 다 저기 가족들 모이면 먹고 사는 걱정하실 건데. 그렇죠. 그런데 딱 보니까 또 이 뉴스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다 피해자지만 난 지금 이 정부가 법에서 우리 무혐의로 잘 빠져나갔다고 좋아할 처지가 못 돼요. 근데 본인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태도를 본다는 거죠. 태도. 이런 식으로 법기술 잘 부려가지고 이렇게 술 빠져나가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기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그걸 또 저기 자기들의 어떤 실력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게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피가 한 방울 빠져나가듯이 고사되는 거거든 이게 권력이. 근데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 게 이런 상황에서 또 추석에 무슨 추석 인사 한가위 인사를 하는데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해서 뭐 이쁘게 차려입고 대통령과 같이 노래를 또 부르려나 어쩔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기획된 제작된 영상물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에 홍보 자료를 올릴 텐데 본인들의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저 다시 회심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 야 이거 디올백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국민들 입장에선 나오자마자 김건희 씨가 다시 나와 홍보 영상에 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연상군이 예. 백성들의 지지율이 내가 얼마인지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왕인데요. 뭐 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선거도 없잖아요. 총선이라도 있으면 그 눈치라도 볼 건데 총선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눈치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2년 후기 때문에 뭡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올백 문제 수사심의위원회 통해서 완벽한 절차적으로 털어냈고요. 저는 또 9월 12일 날 도이치모터스 2심 재판에서도 김건희 씨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손모 씨, 전주인 사람, 그 사람 1심 때는 무죄 받았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지금 2심에는 3년 구형했잖아요. 이 사람 무죄 나올 가능성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 이야기는 수사는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이제. 뭐 아니, 근데 그렇게 난 이 정권 들어와서 제일 그 뭐랄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예. 그 김건희 여사의 과다 노출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노출을 옆에서 대통령실에서 부속실에서 시키는 건지 본인이 본인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주제 파악을 못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모르고 본인이 스스로 개입하고 총선도 개입하고 막 그러는 건지 텔레그램도 보내고 그러는 건지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 이게 PI의 실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이미지 구성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 예. 계속 과다하게 이걸 값싸게 그냥 막 뿌려댔단 말이야. 이러다 보면은 분명히 자기 보스한테 이게 누가 된다는 거를 전문가가 보면 안다고. 그렇지. 그다음에 어떤 맥락으로 배치되느냐도 다 봐야 되는 거. 홍보 전문가들이 보면 어. 안다. 근데 어떨 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또 몇 개월씩 잠적을 해요. 그러다 안 나와요. 그러다가 그렇죠. 요즘 나오는 건 부부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게 PI 자기가 기획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참모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고 뭔가 그 누를 끼친다는 걸 알면서도 하거든요. 예. 그거는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 효과나 국민적인 어떤 반응들도 이렇게 체크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다. 말하자면은 이러면서 어떤 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저래 뿌려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 그 많은 사진 영상에다가 웬 이벤트가 이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전람회 갔으면 또 그걸 가져와요, 또 관저로.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키링 같은 거 그러다 경우도 보니까 이런 게 만들었다고. 뉴스로 다 나간다고. 그렇지. 그랬는데 이게 권력자들의 권력의 과시욕을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간신의 행태란 말이야, 이게. 간신 이야기 나왔습니다. 연산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게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라든가 밑에 균형감 있는 판단력을 하는 참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쓴소리를 하면은 발로 쏴버려요, 연산군이. 김처선이라고 이 내시 부사를 내시. 하면 6대 그렇죠. 5대야 걸쳐서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보좌의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쓴소리를 하는데 다 왕 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발로 쏴서 죽여버려. 누가 여기서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쓴소리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는 폭군의 사례인데 네. 독재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폭군이 있고 암군이 안군이 있어. 있고, 네. 사실 조선조 역사를 통틀어서 충신을 제일 많이 죽인 건 선조라고 봐요. 그러네. 귀양 보내고 봉고파직하고 그렇죠. 이순신, 곽재우, 권율 다 그냥 봉고파직 내지는 그러네. 숙청이에요. 다 백성을 지킨 빼어난 영웅들은 다 그냥 몰살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쟤들이 잘해서 됐냐? 명나라 원군으로 됐지. 그 명나라 원군 누가 요청했냐?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쟤들은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를 공신으로 했느냐? 의주로 몽진할 때. 그때 같이 간 내시들까지 다 수행원들. 거기 다 받았어. 우주로 피난했을 때. 도망갈 때 같이 갔다고. 거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암군이라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포악하게는 안 해요. 네. 그러나 시기를 하고 하나씩 내보내요. 시기 질투를 한다. 그리고 고문하거나 내쫓거나 죽여버리거나. 이순신도 고문했잖아요. 고문했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순신을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스타일을 암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재임 기간을 지나 보니까 연산군 광해군보다 거의 두세 배 더 많이 죽인 게 알고 보니까 선조였던 거야. 나라를 더 망치고는 그 당시엔 몰랐던 거예요. 그렇네요. 이래서 이걸 암군이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연산군한테 미안하네, 지금. 연산군은 그렇게 죽이다가 지도 죽어. 그렇지. 그랬는데 자폭만 하고 말지. 지는 안 죽고 계속 죽여. 이게 더 무서운 놈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보자고. 누가 당대표 조금 나올만 하면 마치 두더지 잡듯이 탁탁 때려서 그랬네. 다시 집어넣고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누구 하나든 가만 놔둔 적이 없고 이젠 한동훈까지도 이러고 자기 창업 동지와 검찰 쿠데타 할 때 동지들까지 이제는 다 내쫓은 거예요. 다 배신하고. 암군이라는 게 어두울 앞자입니까? 예. 폭군이라는 눈에는 안 게- 보이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죽였더라. 야, 선조 진짜 비슷하고 선조의 스타일이 근데 이제 충신이 없다는 것만 다르지 선조 스타일이 시기와 질투가 많다. 이거는 명백하거든요. 이순신과 대비했을 때는. 컴플렉스. 근데 그 컴플렉스는 지금 윤석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조가 의주로 도망갈 때 수행했던 사람들을 중용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술자리 같이 해주는 사람을 중용한다. 그렇지.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통령실에
섭섭브라더스라 그래서 이관섭, 그다음에 한우섭, 뭐 정책 이해도도 좀 있는 분들, 예.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정진석, 홍철호 의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의원 시절에 이 저 술자리라든가 이 뭐라고 합니까 뒤풀이 이런 거에 엄청난 이 장점을 보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로 딱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선조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 감옥에 쳐넣지는 않았어요. 자기 주변을. 그러나 다 제거해요. 그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제일 큰 학살이더라는 거야. 비슷하다. 진짜 비슷해. 선조가 그 무능하고 열등감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이순신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하고 진짜 비슷하다. 자기 아들까지 시기했어요. 광해군이 한테 전쟁 지도를 맡기고 자기는 도망갔는데 광해군이 너무 잘한 거야. 가는 데마다 이렇게 지도하고 조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시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지독한 컴플렉스인데 원래 선조가 서자 출신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정상적인 왕으로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인데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이게 저 40년 만에 나타난 일단 쿠데타 정부라고 합법을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서자네요. 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정치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의심 질투 시기가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아나? 그걸 어떻게 알아? 본인이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려면 본인이 열등감을 느낄 어떤 요소가 마음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있으니까 열등감이 이렇게 표출돼서 나오는 건데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검사 이거를 의시되면서 자랑하는 그런 스타일이 그게 열등감인가? 열등감의 또 다른 그런데 면인가? 예를 들자면 김순덕 칼럼 같은 데 보면은 네가 서울법대 나왔는데 국정은 성적순이 아니더라. 이런 칼럼이 보수지에 나잖아. 그렇죠. 그걸 무너뜨리는 거거든. 네가 무슨 뭐 엘리트? 뭐 이러면서 이건 요즘 조중동 칼럼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저기 정치 경험 없이 해놓으니까 다 지가 휘어잡을 줄 알았는데 어디 정치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짧은 경륜에다가 무식함에다가 무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자기가 뒤엎은 권력을 나쁜 놈 만들어야 내가 정당화된다는 이게 컴플렉스 행태랍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친단 말이에요. 이런 전 대통령 친다고. 사실 이승만을 부정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야당이라기보다는 박정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승만을 제일 평가절하한 건 박정희였어요. 그렇죠. 혁명한 다음에 그 박정희를 쿠데타 한 다음에 제일 평가절하한 건 전두환입니다. 그러네요. 유신청산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50 초기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야당이 이래 보니까 뒤 따라간 거지. 원래 이렇게 콤플렉스로 집권한 뭔가 정통성에 하자가 있다는 콤플렉스가 있으면 바로 전임자를 부정해요. 그래야 자기가 산다고 느껴요. 그건 우리나라 이거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이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을 공격한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적으로 그래도 집권해서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높으면은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그렇지. 할 필요가 없지. 없지. 예. 그래서 원만하다고. 근데 그 내치에서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첫 일성이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충분히 단호하게 응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 먼저 보고하지 말고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라. 근데 이렇게 이제 말 풍선을 엄청나게 터뜨리는데 진짜 풍선이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면 거기에는 또 대응도 못하고 쩔쩔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좀 비슷해. 말은 굉장히 세게 해. 그리고 막 때려 당장이라도 잡아 족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풍선 도발을 하면 조심하세요. 국민들한테. 그것밖에 못해. 그리고 뭐 하는 게 없어. 그러면은 야 그렇게 국민들한테 불편을 줄 바에야 차라리 대북 전단 살포하는 그런 탈북 단체들 잘 달래든지 어떻게 이번 정부 안에서는 북한과 그렇게 쓸데없는 어떤
어떤 접전이나 뭐 이런 거 국지전이나 이런 게 잘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여기는 그냥 도발을 하라라고 말풍선만 계속 터뜨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응은 못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진짜 뭐 어떤 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가는 어떤 수순으로 막 이렇게 말풍선을 터뜨리고. 근데 이 부분은 예. 우리가 새로울 게 없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제 부임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내놓은 게 적극적 억제 전략이라 그래서 선 조치 후 보고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의 김관진이 안보실장으로 있을 때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을 했습니다. 맞다. 예. 2014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김관진이 안보실장으로 이끌으니까 즉각 끝까지 응징할 줄 알았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근데 판문점에 갔더니 예. 김양건하고 72시간 감금 회의를 했어요. 아. 그리고 내놓은 건 북한의 그냥 유감 표명이에요. 자기가 했다는 사과가 없어요. 그랬네. 이때 제일 약해지는 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기억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 보니까 약 오르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김양건한테 대해서 북한의 기병관에 대해서. 이제 네. 그때 조평통 위원장. 음. 그런데 사과 한마디 못 받고 끝났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김관진이 뜻밖의 얘기를 한 거야. 김양건을 그 회담 끝나고 다 이제 사태가 정리되고 나서 후에 만났는데 김양건이 항의를 하더래. 이제 친해졌거든, 김관진. 남측에서 자꾸 뭐 참순이 뭐니 이러는데. 말로 이러는데. 그러면은 나는 당신하고 협상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협상을 한 내가 있는데 당신이 돌아가서 자꾸 참수 이러니 내가 평양에 가서 입장이 너무 어렵다. 근데 이 말을 공개해버린 거야. 네. 김관진이. 이걸 공개하고 또 뭐 그때 평양 갔다 온 뭐 평화자동차 사장, 세계일보계 거기 사장이 또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양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렇지. 밤에. 아이쿠 무슨 저주라도 있었나요? 푸틴 같은 그런 말풍선에? 상황이네. 러시아 체제 같은 그런 상황이야. 그걸 공개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뭘 즉각 끈 것까지가 아니고 한 것도 없지만 네. 가만히 보면 북한의 그래도 외교주의자들, 합리적인 인사들을 그렇지. 이걸 엿을 매겨서 제거하고 나니까 그 뒤엔 북한하고 이제 강경해서 대화가 안 통해.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즉각 끝이라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신원식 실장이라는 분은 평생 김관진 우리 장군님을 존경도 하고 또 내가 언젠가는 김관진을 넘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 국가안보실장 가면서 그 꿈을 이룬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그 즉각 끝이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도 이 김관진의 길을 따라가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중요하지가 않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국방정책을 뭐 신원식 실장이 뭐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사실. 아니 지금 한 말은 지금 김용현이에요.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신원식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이제 즉각 끝이라는 얘기를 같이 또 하고 있는 게 김용현인데 어차피 김용현이라는 측근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면서 그 얘기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용현을 보내려니까 신원식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 앉아있던 장호진이라는 사람이 갈 데가 없어지니까는 한 군데 이 특보라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이 중간에 끼워버린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의 인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김용현 이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정책을 막 독주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은 거고 이거는 결국은 누가 하는 겁니까? 김태호 1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외교안보와 관련돼서는 주도하는 것이잖아요. 남북관계까지? 그렇죠. 경호처장이던 사람 아닙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이던 시절에도 즉각 끝이라고 했나요? 원래 즉각 끝이라는 거는 신원식 장관이 하던 얘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요런 것이기 때문에 이 즉각 끝이라는 얘기 자체가 별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다 이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일단 김용현 장관이 되자마자 해병대 간 것부터 이게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짓 아닙니까?
그러네. 그런 부분에서 참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김용현 장관이 김관진보다 훨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신원식은 비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 그 직강 끝을 이야기하더라도 현장에서 뭐 일부 군인이지만은 출세주의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듣는 입장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뭐 전방초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민간인들이 실수로 잘못해서 드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사격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 않는데 이런 정말 그 나를 갑자기 벼락 출세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와서 그런 직강껏 지시 내렸다고 칩시다. 그럼 미친 척하고 쏘는 거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2009년에 11월에 네. 그날이 해군 창설 기념일이라고. 어.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때 김태효가 바람 잡아가지고 연일 전쟁 불사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때 해군 참모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훈시문에서 적이 총을 쐈려 그러면 그 손목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와. 제2연평해전에 보복을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그 11월 9일경에 대청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을 그 단속하던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왔어요. 예. 그런데 교전 수칙대로 가서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했는데 얘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자기들 쪽으로 NLL을 넘어갔는데 계속 경고 사격을 하니까 뒤로 돌아가지고 한 명이 소총을 발사했다고. 아.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격파해버렸는데 그게 NLL 북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렇구나. 거기까지 쫓아가서 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북한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지. 그때부터 이제 연말에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이제 저기 오기 시작하고 그 사군단 지역에 내려오기 시작하고 무수히 많은 보고가 올라왔어요. 서해에서 북한이 뭔 일 벌인다, 뭔 일 벌인다. 그때 저기 뭐야까 이명박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은 게 밑에서 군대가 철도 없이 그런데 그때가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김양건 비밀회담 하던 시기라고.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놀라서 정권 차원에서. 야, 왜 이렇게 니들 조사해 보니까 교전이 없어도 된 걸. 그래가지고 이상의 합참의장한테 대통령이 전화를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근데 이상의 합참의장은 칭찬받을 줄 알았다고 전화를 받았대. 우리 아무 희생도 없이 완전히 조져놨습니다. 예. 평소에 각하가 말씀하신 대로 선조치 후보고 하고 완전히 퍼펙트한.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꼭 그렇게 쐈어야만 돼? 아니, 이게 뭔 말이요? 그런데 한 2분간 대통령이 말이 없더래. 그때 한숨만 쉬더래.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아이씨 쥐들이 맨날 선조치 후보고 하라고 해놓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열받은 합참의장이 이듬해 저기 천안함 사건 때 오지게 당한다고. 그러고 나서 저기 합참의장 잘리고 신동아의 인터뷰에서 이명박을 고발해요. 그때 내가 싸워 승전을 했는데 세상에 칭찬할 줄 알았더니 질책을 하더라. 이래가지고 전화 내용을 신동아에 까버려. 이겁니다. 즉강끝 효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통수권자가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즉강끝이라는 게 어떤 평가를 하고 싶은 거냐면 김종대 의원님 사실 이 세상에 명저가 하나 있습니다. 시크릿 파일 서해 전쟁이라는 명저가 있어요. 그 책을 다 봤어. 이거 굉장한 명저예요. 그 책이. 아무튼간에 저자 김종대죠. 네. 그 책 요즘 안 팔리던데. 명저가 있는데 근데 이 즉강끝이라는 구호 그러니까는 이 실제 충돌이 벌어졌을 때 군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군이 예를 들면은 서해 교전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밀어내기를 하느냐 아니면 사격을 하느냐 포를 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교전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난번에는 밀어내기로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작전을 수행해야겠다라고 북이 마음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즉강끝이라는 구호도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우발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정세의 조성이거든요. 그렇지. 정세가 어떻게 조성되느냐의 문제인데 그 정세의 조성이라는 거는 누가 하고 있는 거냐의 문제를 보면은 큰 판이라는 거는 그 김태일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판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 판을 짜고 있는 거의 근본적인 축은 뭐냐면은 대결을 불사하고 그 대결은 오히려 우리 군이나 뭐 여러 가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 주장인 거잖아요. 그 주장이 직간 끝하고 만나면은 가장 이제 어떤 위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직간 끝을 이제 외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어렵고 중요한 점은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이런 구조를 누가 설계하고 있고 이거를 밀어붙이는 힘을 누가 지금 실어주고 있느냐 이거를 갖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이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김건희가 높은지 윤석열이 높은지도 이제 애매하지만은 김용현이 높은지 김태효가 높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또 높으려고 김태효가 경쟁하면 어떡하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이 김태효가 외교 안보 남북 관계 뭐 전반적으로 사실상 국가안보실장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 이번에도 국가안보실장을 강력히 희망했는데 조금 연기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원식이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김태효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저기 그 과거에 임태희 그 김양건 회담 때 그 판을 깬 게 김태효거든요. 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MB한테 들어가서 북한 곧 망할 건데 왜 정상회담 하십니까? 이러니까 저기 그러면 임태희를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아, 저기 우리 모르게 북한에 쌀 빌어주는 미략을 문서로 해줬다. 사실 거짓말이거든. 그런데 이 말에 MB가 넘어가서 깼어요 판을. 그랬는데 MB가 이제 오니까 임태희가 보고하러 오니까 이제부터는 남북관계 손 떼라. 그래가지고 저기 통일부로 협상 라인을 넘겼다, 국정원으로 넘겼다. 김태효가 직접 가 베이징에를. 그러다가 개성의 자심도 여관이라는 데를 가서 통전부를 만나는데 그때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모욕을 줬어. 그때부터 서해가 위험해진 건데 훗날 천안함 연평도 때 이런 내막을 모르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서해에서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거예요. 영문도 그렇죠. 모르고 죽어간 거라고. 근데 이 원인 제공을 한 거는 김태효란 말이에요. 어? 잘 되던 판이었거든. 이걸 완전히 작살내요. 그러고 나서 천안함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만신창이가 되노니까 그 이듬해는 또 이번에 베이징에 가서 또 조평통을 만나는데 저 호텔에서 만나면서 그 $100짜리가 수북히 든 현금 봉투를 그것도 던져주듯이 그러면서 그때 요구 사항이 뭡니까? 북측은 사과가 아닌데 남측은 사과로 해석될 만한 한마디면 된다.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 이랬는데 이제 끝날 때 돈 봉투를 던져준 거지. 이거 뭐냐 그러니까 아니 여비에 쓰시라고 이러면서 오니까 북한이 가서 돈 봉투를 까버린 거지.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천안함 연평도 지나고 그 이듬해니까. 그러니까 이자는 이 남북 관계나 이런 게 조금도 진전이 되는 거를 참질 못해. 왜 그래? 왜냐? 북한은 곧 망할 거니까. 그래 놓고 MB 정부가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는데 이번에 조선일보 칼럼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은 저기 그 북한의 장마당이 늘어나고 있다. 300개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확실히 제재하고 압박하니까 북한 주민이 생존의 길을 찾았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다. 미치겠다. 그래서 우리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써버렸거든요. 그때 임태희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 신동아 인터뷰한다고. 그러니까 김태효는 지가 북한 망한다고 했던 놈이 이제 북한이 안 망하니까 저렇게 칼럼을 쓴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공개 저격을 해버렸어요. 정말 유연하지가 않네. 못 참아, 아니 못 참아. 본인의 믿음이나 못 참아. 신념이 너무 그쪽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포린 어페어스에서 나오는 레이건주의자들처럼 레이건이 소련 망하게 했고, 이거는 냉전을 종식하고 예, 그랬는데 그런 어떤 이게 확고한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이자네. 이번 정부에는 색깔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이번 정부는 출범하기 전에 트럼프가 중국에 무역 전쟁하는 걸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는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김태효 씨가 신아세아 저널에 쓴 미중 전략 경쟁과 뭐 한국의 안보라는 논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미국이 과거 냉전 시대 소련에 했던 것처럼 중국이 굴복하고 쓰러질 때까지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소련보다 더한 압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국 전체가 쓰러지고 항복할 때까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의 사상을 이 위험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그대로 투사해가지고 이걸 내 정책이 무조건 옳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네. 이걸 그냥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굉장히 불안해. 그게 MB 5년을 망친 거는 단연 김태효 한 명의 그 그러니까 망상이. 이런 평가가 이게. 보수 진영 내부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위험하다. 있어. 근데 그 말은 안 네. 듣고 무조건 몰라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말은 듣고 이렇게 가고 아크로비스타에 살았어야 됐어. 의대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네. 누구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나 꽂히면은 그냥 쭉 가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김태호 씨가 나중에 예. 말하기의 기술, 아름답게 속삭이기 예. 이런 책을 하나 낼 것 같아요. 그럼 성공할 것 같아요. 사실 이 학자들의 논리라는 것은 이쪽에서 보면 이쪽도 맞고 저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맞고 다 맞을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보통 우리 논문이라는 것이 한편의 일목요연함이지 종합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근데도 이 사람이 이명박 때도 그렇게 중용되고 그리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 중용되는 것은 브리핑 기술, 말하기 기술 또는 혀에 이 달콤한 꿀을 뭉치는 기술 이런 게 저는 탁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간신히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예. 3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갑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유심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이 범위가 있어요.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혜택 원치 않는다라고 할 때는 삼성 55인치 TV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소개한 친구가 많을수록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따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연락 주시거나요.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대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속 의료대란이 아니고 의료개혁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의료대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딘가에서 지금 막아야 되잖아요. 여야, 정, 그리고 의가 합쳐져서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어디가 얼만큼 그 양보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025 정원, 2026 정원, 아니면 2027년부터 정원 문제를 논의하자. 일단 만나야 되는데 이게 누구 잘못이 크고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라고 보세요? 안 그러면은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지금 각자 주장을 조금 말씀드리면 예. 여야 정원 협의를 하자, 협의체를 만들자. 요거 이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의사들은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근데 의협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2025년은 당연히 무효로 해야 된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 해야 된다. 증원 논의는 2027년부터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 용산이나 이 정부 쪽에서 하는 얘기는 2027년은 윤석열 정권 마지막 해다. 그리고 대선해야 된다.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민주당 쪽 얘기는 어쨌든 의사들이 와서 테이블에 앉으려면은
일단 안 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그렇지. 될 텐데 어. 안 치기 위해서는 뭔가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이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지 두 번째로 장관이나 차관이 그만두든지 둘 중에 뭐 하나를 하든지 둘 다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런 접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산이 그동안 언론에다 해온 얘기는 의료 개혁을 우리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 첫째. 두 번째로 당연히 전쟁 중에 장수는 바꾸지 않기 때문에 장차관에 대한 인사는 없다. 이 인사권이다 이거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구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더 나빠질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 환자나 보호자들이 느끼는 아니 지금은 이제 응급실 대란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2차 충격은 수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의대 양성체계 네. 대란인데 이거는 조금 서서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의대 교수들이 뭐 과학적인 얘기를 안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인 수치 전 다 봤어요. 올해 저기 1, 2학년들 뭐 의대 다 지금 휴학하고 유급입니다. 아니면은 군대 가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남학생의 63%가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는 봐라 교실 비었으니 신입생 많이 뽑아도 된다 올해는 여분이 있다 이 얘기야. 걔들이 안 돌아오나? 돌아와.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올해 3,500명이란 말이야. 예. 여기에다가 지금 저기 1, 2학년들이 다 유급생들. 유급생이 되고 이제 했으니까 일시에 돌아온다고 보면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 어느 해에 7,000명에서 8,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수용 인원의 거의 지금 수용 인원의 2~3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매년 발생한다고. 그렇죠. 한 추가적으로. 번 죽읍됐으니까. 이래가지고 저기 엑셀 파일로 딱 이걸 예측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걸 내가 다 봤거든요. 의대 교수들이 예. 예. 이 이상 과학적인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미 교육 현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폭파돼 버린다는 얘기인데 내가 참 의대 교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국가가 별게 다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게 이게 의대라 그러면은 우리가 의술을 가르친다고 보지만 여러 전문성이 종합되는 겁니다. 이 뭐 해부학적 지식도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 환자한테 불치병 통보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소통 기술도 학점이에요. 그렇구나. 그 과목도 있어. 그렇겠네. 그래서 환자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의사라고 할 때는 여러 전문성이 구성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1, 2년 유급하는 게 다 보완 가능하고 7,000명, 8,000명, 200명 모아놓은 대강당에서 가르치면 된다는 거야, 정부 얘기가. 실습은 안 하고.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문과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 교육 수업도 하지만 진료도 봐야죠. 수술도 해야 돼요. 네. 연구도 해야 돼. 논문도 써야 돼. 그래. 그런데 지금 응급실 부족하고 뭐 다른 과들도 다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전공의들도 없어.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가 한번 24시간 그렇게 일해봐. 그럼 이게 한 달이 가겠니? 두 달이 가겠니? 인간이 이게 불가능해. 의대 교수들 다 죽어. 그러면 그 사람들 나 죽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난 쉬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주치의가 수십 명이라니까 본인은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네. 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황당무계한 해결법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예. 일단 이 정원 문제, 지금 학력고사입니까 뭡니까? 수능. 수능이죠, 수능. 네. 네, 본인 죄송합니다. 네. 이 학사 일정 본인 요강이 입시 당시에, 네. 진행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이거를 국가 재난 상황이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게 우리나라의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같이 해가지고 국가 재난 상황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입시 요강을 중단을 시켜가지고 정원을 줄여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방법이다. 네, 정원을 줄이고 네. 그 다음에 이걸 또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후퇴를 안 해줄 거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예산을 뭐 엄청나게 편성해가지고 의과대학의 이 교육 환경 그 지원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내년도에 제가 보니까 4,200억이더라고. 네, 그렇더라고요. 의대 예. 교육에 들어가는 게. 예. 근데 그거가 어느 정도 돼요? 라고 하니까 강의동 하나 짓는 거래. 네네네. 한 학교에. 근데 전국의 의대 교육에 투입되는 게 한 4,200억이야.
강이동 하나도 못 지어. 네네네. 그 정부에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지출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추경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대통령실이 뭐 감내나라 배내나라 해요. 대통령실이 빠져야 돼요. 대통령실이 빠지고 보건복지부도 이제 차관이 사고 쳤으니까 차관도 빠지고 박민수 차관. 밑에 차관보나 실장, 네. 실장급 중심으로 교육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 사람들 실무자들이잖아요. 진짜 실무 결정권자들하고 국회 여야하고 딱 맞대가지고 거기에서 합의 보자. 의사들 대표들 부르고 요렇게 해서 결론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설득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그걸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있어요. 거기 네네. 3조에 네네. 12항에 있어. 네네네. 국가 핵심 기반이라는 정의가 나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항에 핵심 기반 보호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식량, 에너지, 정보통신, 물류 뭐 이렇게 보건의료 해서 11개 분야를 국가 핵심 영역으로 보건의료 있네. 지정을 하고 그러네. 있었고 네. 340개 기관을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네. 그 밑에 이걸 관리하는 업무를 보면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 단체장이 예방, 점검, 교육, 평가, 포상까지 아. 매년 이거를 관리하게 돼 있고 거기에 340개 중에 30개가 보건의료 기관인데 여기에는 뭐 혈액원 같은 것도 있어. 그런 거 이제 마비되면은 붕괴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병원이 있는데 6개 대학병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올해 우리가 4주 전에 셧다운 된다는 기사가 나온 게 충북대병원입니다. 그랬죠. 충북대병원이 들어가 있어. 아. 그러면은 이 법을 해석하자면은 이 6개 대학병원은 전쟁이 나건 지진이 나건 대규모 사회재난, 파업 사태가 나건 보호하라고 돼 있어. 이게 보호 안 되면은 국가 핵심 기반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럼 의료개혁 뭐 이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얘기가. 이거는 항상성을 유지하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4주 전에 그 셧다운 기사가 나오고 지금 4주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한 거예요. 네. 그러는데 이거는 재난 및 안전 사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개혁을 한다. 다 좋아요. 우리가 국방개혁을 한다고 휴전선 안 지킬 겁니까? 휴전선 국방개혁 핑계대고 바빠서 안 지킬 거냐고. 그거는 항상성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개혁은 국가의 핵심 기반을 건드리는 개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런 개혁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개혁 이전에 일단 이 법이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이 재난 및 안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충북도지사하고 행안부 장관을 고발할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 4주 동안 조치를 안 했으니까. 그러네. 우리 의료개혁은 의료개혁 문제. 나 같은 안보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있다고. 그 의료개혁 한다고 국민 생명 안 지키나? 그러니까. 말이 안 그렇죠. 되잖아.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 도쩍나도 전쟁이 나도 지속시키라고 지정된 시설들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김종대 의원님 충북도지사 나가셔야 된다. 아니 충북도지사가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야 돼. 대통령이 되셔야 돼. 아니, 집은 파셔야겠는데 그러면 집을? 그래요? 집이 왜 집이 있는 거에 무슨 상관이야? 아니 왜냐면 없어. 아직 자금을 무슨 택가요? 자금을 마련해야 돼. 자금을 부동산 네. 그것 갖고는 안 돼. 그거야 전세 보증금 아니 빼야지. 최소한의 자금. 최소한의 자금. 초기 캠프도 꾸려야 되고 네. 최소한의 자금은 필요하니까. 네. 스픽스에서 근데 이제- 후원의 계좌 띄우고 좀 제대로 해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하려면은 어쨌든 여야 정 의료 협의체에 힘이 실려야지 이런 해법들이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들이 해결 가능한 거고. 너무 좋은데? 그렇죠. 네. 여기에 힘이 무조건 실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여기다가 네. 어깃장 놓고 똥물 뿌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네.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가야 되는 여당 대표 패싱하고 다른 최고위원들 불러가지고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서는 지금 언론에다 하는 얘기는 윤상현 의원이 번개 때린 거예요. 그래서 번개 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른 사람들 누군지 오늘 이름 다 나왔습니다.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불렀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갔어 안 갔어? 이게 지금 안간 거 그 확실히 상가집 갔다는 거 아니야 거기. 모르지.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 갔다고 주장을 하는데 친한계 쪽에서는 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갔는데 안 갔다고 지금 물타기 한다. 왜냐? 원래 용산에서는 인요한 최고위원만 왔다고 할 판이었다. 왜냐하면 인요한 최고위원을 불러서 의료개혁에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이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꼬여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안 간 걸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간 거를 확인했다. 지금 친한계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박정훈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갔는데 안 간다고 하는 것도 웃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개판이다. 한동훈 대표 고립시키기 위한 회식을 했네요. 쉽게 한동훈 말하면. 고립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데 여야정 의료협의체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똥물 뿌리는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이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지들끼리 이거는-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중딩 놀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의료대란은 의료개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시야를 지금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저 갔다 온 윤상현 의원은 그러지 않아도 엊그제 의정대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갔다 온 그 약효가 벌써 나타나고 있어 지금. 아이고. 맞아 뭐 호위무사로 아주 등장하던데.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최근의 정치본색 김종대 전 의원, 박진영 정치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